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아주 열변을 또 토해주셔서 마지막이었는데도 다시 또 처음으로 시작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다들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돕는 자는 없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냉혹함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박희락 교수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서로 간의 어떤 전략적 공조를 하면서 서로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잘 충족해 나가야 되지만, 거기에 무작정 이렇게 의존하기만 하고 또 오바를 해서 비현실적인 기대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또 우파의 특히 태극기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이렇게 주장을 또 하시고 또 미국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시지만, 저는 미국도 그들의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관심 없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관심을 갖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주변 분들 한 분이라도 또 가족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영양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거의 초식동물화된 것 같은데, 초식동물이 평화롭고 좋긴 하지만 초식동물들끼리 살 때만 평화롭습니다. 초식동물들 주변에 육식동물이 가득하고 바로 옆에 굉장히 사납고 무원칙적인 육식동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화롭게 초식동물로 살 거야 라는 것은 자살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이렇게 플로어에서 자기 주장 말고 이제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시면 한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한을 해서 한 1, 2분 내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오셨는데 행동하는 자유시민이신가요? 네, 좀 어떻게 오셨죠?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셨는데. 신방과 학생이라면. 신방과. 네. 질문 한번 해주세요. 누가 이렇게. 네. 한번 먼저 해주시고 질문. 네. 우선 이 자리가요 굉장히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안보의식을 굉장히 흐트러뜨리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걸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불안할 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안보의식에 대한 조금 옛날로 돌아간다 보지 말고 조금 강화해서 이 국민이 좀 정신 차리게 만들면은 지금 이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이제 결국 노리는 것은 불안을 빠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에 넘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때 이 김정은의 의도는 말도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이 노리는 걸 심지어지거든요. 네, 질문.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발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진정한 애국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초석을 넣는 모임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영광스러운 생각하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부탁은 이 탁상 공로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 안보단체에선 최종됩니다. 신원식 장군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종의 말이죠. 최근 5월 초에 이제 북한에서 시험 발사를 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의 미사일의 사거리에 따라서 제재를 강화한다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ICBM만인가? 없습니까?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아, 해당됩니까? 탄도가 아니냐 그렇죠. 아, 발리스틱은 다 한다 이거죠? 예. 거기 저는 몰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 이번에 그 쏠 때 피탄 지점이 북한정의 12헬이 아닌가요? 바뀐가요? 그건 확인 안 했습니다. 좀 같은데. 보도 말고 피탄 지점, 떨어진 기점. 아니까 쏘아서 그죠. 떨어진 공간이 공간이 그걸 잘 모르겠네. 아, 여기는 아니고 공해입니다. 공해고 사일은 공해고. 일본의 이지는 북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사일은 그 한국 방면으로 해서 북쪽으로 갔는데 네. 거리 북한 영에서 멀지 않은 공해상으로 알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선거는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해상. 물론 일본 이지는 안 들어갔지만 공해상으로. 공해라. 아니야 저 문제는 9일날 첫 번째 쏜 게 하리가 왜냐하면 네. 여기는 12L입니다. 12헬이죠. 그러니까 뭐 동해안 끝에 쏘았으니까 그거는 뭐 200몇 킬로 날아갔으니까 당연히 공해죠. 그렇죠? 9일날 쏜 거, 서해에 쏜 거는 한반도 가로지른 건데 첫 번째 쏜 거는 200몇십 킬로 그랬잖아요. 240. 그게 영해에 떨어질 개연성이 있어요. 두 번째 400몇 킬로니까 공해죠. 아니, 동북쪽으로 쏴. 동북쪽으로. 아, 그러니까. 화물망으로 쐈으니까 이제 서해에 쏴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예. 그렇게 생각돼요. 제가 보기에 북한에서는 자기네 영해에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무기로 시험했는데 왜 열악하느냐 뭐 이런 심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교묘하게 아주 애매하게 쏘아서 미국이나 한국의 움직임을 관찰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페이지의 SLBM 문제인데요. 여기 옆에 있는 분이 러시아 대사관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SLBM은 항모 전단에서 은밀하게 운영하는 무기인데 북한이 여기 굉장히 투자를 합니까? 전 무기를 많이 갖추나요? 그거 제가 뭐 잘 들었습니까? SLB는 항모전단에서 쏘는 게 아니고 들어요. 아닙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겁니다. 서브마리나이트도 네, 발사돼 네, 있어요. 아, 이거 안 돼. 네. 그 이게 두 가지예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SS라고 통상 나오는 것이 잠수함 코드 번호입니다. 미국의 썸머린 SS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붙은 B, SSB 하면 발리스틱 미사일, 핵미사일. 네, 맞습니다. G는 가이디드 미사일이니까 크루즈 재래식이고요. 그 다음에 N이 뉴클리어, 핵 추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SBN은 혼자 행동해요. 은밀하게 가서. 그 다음에 SSGN도 혼자 활동할 때도 있고 항모 전단과 동족 이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SSN, 재래식 의뢰나 재래식 크루즈 미사일을 싣고 예를 들면 미칠함대하고 같이 동족 이동을 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같이 가요. 근데 핵미사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을 실는 거는 이거는 항모하고 좀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북한의 능력은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SSB, 그러니까 발리스틱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지상에는 뭐 이렇게 쏘면 되는데 잠수함에 쏘니까 소위 런처에 해당되는 잠수함이 어느 정도 규모와 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지금 안 돼 있는 거는 잠수함입니다. SLBM은 이미 500km, 1000km까지 날아가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연안 가까이 원하는 게, 왜냐하면 사거리에 지대지하고 틀려서 자기가 원하는 사거리를 놓게 하기 위해서 잠수함은 자기가 항해를 해가지고 그걸 갈 수 있기 때문에 SLBM은 뭐 500km든 1000km든 사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멀면 좋겠지만. 제 질문의 요지는 북한의 사거리 능력은 굳이 SLBM이 아니라도 간단히 좀 뭐 너무 자세한 아니 SLBM은 뭐냐면 요거 끝내겠습니다. SLBM은 뭐냐면 북한의 기술의 문제. SLBM은 무슨 특징이냐면 SLBM은 잠수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키체인이 원천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요. 그 다음에 연안 가까이 쏘면 미사일 디펜스는 지대지에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SLBM이 그게 되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SLBM이 되면 이게 최소 억제 전력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지대지 ICBM보다 100배 더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핵국가 중에서 핵 능력이 작은데 핵 능력이 강한 국가를 쉽게 말해서 억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인데 이 나라들은 핵무장이 SLBM밖에 없다.
ICBM도 없고 폭격기도 없다. 단지 불란서는 초기에 개발했을 때 아주 구닥다리 비행기에서 달고 떨어뜨리는 작은 규모의 전술핵 폭탄이 몇십 발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영국 불란서처럼 최소 억제 전력을 하는 나라들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만 갖고 있다. ICBM은 없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 SLBM을 갖게 되면 최소 억제 전력에다가 그 다음에 미국을 쏘는 지대지 ICBM까지 가지게 되면 영국 불란서보다 핵능력이 상위에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뭐 질문하실 게 있나요? 한 분이 대표로. 네. 되게 열심히 이렇게 메모를 하시던데. 네. 아, 네. 그거 저 누르시면 거기 목소리 사람 얼굴 나오는 여기다 얘기해. 안보를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어야 상황인데 지금 반일 감정이 굉장히 심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수의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아까 박기라 교수님께서 민주당의 목소리를 견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선 때 어떻게 보수가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 교수님 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현재 보수 진영을 그대로 해서 출마를 해가지고 총선을 치러서는 이기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어떤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쇄신해서 나가야 된다.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뭔가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했을 때 메신저로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많은 얘기라도 그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국민들한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메신저가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뭐 지는 뭐 옛날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받는 메신저들이 많이 구축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설사 이기든 어쨌든 간에 의석을 차지하고 의회에서 국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전투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도 숫자지만 지금 100몇십 명 있는데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가? 언론의 탓도 있지만 저는 이 전투력에 그 다음에 어떤 용기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결연한 결기 같은 게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러한 오합지졸 가지고는 선거를 치르기도 어렵고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이런 오합지졸로 과연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우리가 여당을 견제하면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따라서 매우 정말 국민들 앞에요. 저는 아주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좌우의 문제도 있지만 신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구라고 할 때 꼭 나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책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 과거의 상김시대의 정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상황으로는 전혀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들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람들로 재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들이 출마를 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들을 하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 상당수의 국회에 들어가서는 그 이후에 다음 또 대선까지 대선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저 사람들한테 정권을 맡기면 이제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투쟁력과 실력과 그다음 사명감과 애국심에 가득 찬 사람들로 저는 쇄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 통한 얘기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한 것은 전 지금 현재 정당 뭐 바른미래당 저 난리가 났는데 저런 상태에서 당 두 개 합한다고 절대 상황 변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쇄신이고 이 판 자체를 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치권은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국민적 여론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태극기도 들고 또 그다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기까지 아침에 오셔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여론을 만드는 것. 그래서 자 보수를 완전히 혁신시켜서 나라를 좀 제대로 끌고 가게 해주자. 이런 여론을 많이 일으켜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한 가지만 좀 추가를 드리면 뭐 저도 노력합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저분이 훌륭한 정치인이고 용기 있는 정치인이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그러면 우사를 표시하시고 지지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 국민 여론에서 이 사람이 부각이 되면 기존 정치인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점잖을 빼고 표시를 안 하니까 사실 자꾸 이제 국회의원 선수만으로 자꾸 보고 이제 또 거기에 뭐 어디 중진이 아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이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서 특히 젊은 분들께서 진짜 이 미래에 진짜 이런 분이 우리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뭐 의원님한테도 뭐 말씀드리고 우리 전부 다 이제는 너무 또 이제 옛날 사람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저는 가끔 얘기하는데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험지로 가라.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중진 호남 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려운데 가서 살아 들어오는 사람은 되는 거고, 진짜 이제 조금 그 당선 확률이 높은 데는 진짜 훌륭한 사람들 보내서 진짜 이제 젊은 연부 역강한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 용기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기를 저도 뭐 정치를 계속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기 오신 분들 말씀을 또 잘 새겨 듣겠고요. 신한식 우리 장모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여기 젊은 학생들 오셨으니까 이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살면서 경험을 했겠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60년대 후반쯤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이 월남전 개입부터 미국이 또 60년 초쯤 되면 2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하고 일본이 공업 생산력을 회복하면서 미국의 세계의 공장이 됐던 미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이 잃어오니까 당연히 무역적자가 누적이 되죠. 월남전부터 제3세계 개입을 세계 경찰 역할을 더 과도하게 확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적자가 누적돼서 소위 말하는 재정 무역적자의 쌍둥이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서 미국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부에서 뭐 요즘 잘 아는 반전 가수들, 이런 가수들이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뭐 버클리나 스탠포드는 완전히 한국의 과거의 80대처럼 그 불바다 난장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69년도에 닉슨이 들어서 이제 고립주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고립주의, 손을 빼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하겠다라는 게 60년 후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화당은 한국에 좀 우호적이고 민주당은 반대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전에 개입을 결정한 것도 민주당의 트루먼 대통령이고요. 2차 세계는 개입을 한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민주당입니다. 트루먼도 민주당이고, 한국전 조기 종전해가지고 어영부영 손을 빠진 아이젠하우는 공화당이고요. 월남버린 또 닉슨도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고립주의 경향이 강해요. 이걸 착각을 해서 무슨 이상한 논리가 지금 한국에 횡행하던데 그건 참 착각이 어쨌든. 자, 닉슨 대통령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공화당은. 자, 미국의 고립주의를 해야 되겠다. 제일 돈 많이 드는 데가 어디냐? 대만이다.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그 다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한국이다. 이 두 개를 차례로 버리는데 제일 돈 많은 대만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한국 버리겠다 계획을 세우고, 유럽은 버릴 수 없으니까 주전장이니까. 그래서 돈을 절약된 돈으로 일부 유럽을 강화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소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게 닉슨 다트린의 핵심입니다. 그 69년대 결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64년도 중공이 핵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중국을,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내 편으로 만들자. 그리고 중국한테 소련을 견제시키자. 그리고 월남을 버리자. 그 다음에 한국을 버리자가 나중에 카트까지 이어지는 60년대, 70년대를 하는 미국의 대전략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딱 중국이 핵무장 개발한 8년 후에 72년 2월 27일 날 상하이 커뮤니케를 발표를 해서 대만하고 단절하고 중국을 카운터 파트너로 하고 상임 이사국을 넣어버렸습니다. 대만은 충격받았죠. 이 말은 무슨 의미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있으면 저는 문재인 정부 이내에 대한민국 월남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년에 총선을 이겨서 이제 보수가 정권을 잡죠. 그러면 4, 5년 후에 한국은 버려지고 북한이 택배입니다. 핵국가하고 비핵국가는 어떤 경로로 덧쳐도 반드시 핵국가한테 이깁니다. 핵국가가 세계의 선택을 받습니다. 김일성이부터 그걸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은 보수 정권 이거 4, 5년 후면 어영부영 하다가 또 72년 2월처럼 상하이 커뮤니케처럼 대만 버리고 중국 하듯이 그렇게 온다고. 자, 이렇게 해서 한 상태에서 중국한테 견제시키고, 자, 73년도 파리 방화협정하니까 결국 75년도 월남이 공산화됐죠. 근데 한국까지 왜 안 붙은지 아십니까? 첫 번째, 미국 내에서는 월남을 그렇게 손을 떼고 나니까 미국에서 이건 너무 잘못됐다는 닉슨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됐어요. 또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사임했고, 제너럴 포드가 들었었는데 그건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이 굉장히 공격해서 미국이 멈칫멈칫하던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미국이 안 빠진 겁니다. 이거는 월남 정부하고 비교가 안 돼요. 푸엔판디 정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다 한국 국민이 강하게 원하거든요. 카트 혼자만 주장하다가 미국 내 여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남에 대한 반면교사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한국이 기사에 등했습니다. 그 다음 이현 전두환 정부가 정말 이걸 관리를 잘했어요. 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3조 호황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뤘어요. 이게 한국의 보수의 주조입니다. 이것을 문민화라고 해서 나와서 한국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단군인의 최대 호황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보수의 원료를 독재라고 몰아붙이고 그 뒤에서 총질만 하던 사이비 보수가 한국의 보수의 주류가 되고 혼자 힘으로 뭐 하니까 좌파 세력을 끌어들였어요. 그렇잖아요. 노무현을 누가 정치에 등장시켰나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됐냐면 하등의 철학도 없고 애국식도 없는 사이비 보수에다가 80년대 좌익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종북좌익으로 바뀌었죠. 주사가. 악랄하게 김일성주의자 두 개가 재편된 게 한국의 정치 현실인데 이게 여의도의 현실이에요. 망조하던 거죠. 50년.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한국을 버리려는 전략적 결단을 한 것을 붙잡은 것은 바로 한국의 보수의 주류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한국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바지가랑이 잡고 아이고 형님 했습니까? 아니죠. 당당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라. 나 혼자 힘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자주국방, 자주의식. 그걸 바탕을 해놓고 미국이 저게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내가 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물밑으로 손을 뻗어서 손을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카트 같은 사람 나오면 미국의 여론은 움직였어요. 야, 한국 정부, 한국 지도자가 저렇게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 한국 국민이 저렇구나. 저런 나라 버리면 안 되겠네. 저렇게 야무진 애들이 적편으로 들어간다? 아니, 큰일 나겠구나. 즉, 한국의 가치를 보여줘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가 말한 대로 한미동맹을 파괴시키는 공작이나 거기에 겁이 나서 그냥 미국만 하면 어떻게 되겠다 하고 성적이 흔들고 그냥 미국의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미국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델로 하는 진짜 한국의 보수, 한국을 이만큼 만드는 이승만, 박정희는 당당했습니다. 53년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인 이승만은 미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보수가 다시 한번 국난을 극복하고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슨 뭐 나와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한다고 기타 치고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건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거고 진짜는 60년대 70년대 아니면 40년대 후반부터 50년 초반까지 전 세계가 냉전 구도로 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중국까지 버려가면서 소위 H9을 해서 한국을 완전히 방위선으로 제외할 때 그것을 뒤엎은 바로 거기에 우리 보수의 원료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 엉뚱한 데 가서 기타 치는 데 가서 치맥 먹으면서 엉뚱하게 찾아가지고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단지 그게 선택되면 문재인이 2년 만에 말아먹을 것은 한 4, 5년 만에 말아먹는 2, 3년 정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 외에는 대한민국이 살아갈 방법이 없다. 저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이 됐는지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 앞으로 미래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좀 길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빨리 방송 인터뷰를 해야 돼서 네, 뭐 빨리 좀 일어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